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 빨라지면서 판세 요동치고 있습니다. 본경선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한 분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박용진 후보, 어제 이재명 후보, 오늘은 추미애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비 경선 과정 거치면서 당내 3위권 탄탄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는 나오는데 3위권 만족하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늦은 출발이었던 만큼 예. 이 상승 기조를 잘 이어가서 예, 네, 개혁 정치를 복원해내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개혁 완수의 적임자로서의 저 추미애의 실력을 좀 보여드려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짧은 시간에 지지율 상승세를 만드셨는데 요일은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다른 당과는 다른 이 개혁 완수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구도 그런 개혁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지지층이 실망하고 떠났죠. 그러나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라고 말씀드리고 개혁 정치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저의 추진력 이런 걸 지켜보신 분들이 기대하고 다시 지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예.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범야권까지 한번 판을 넓혀보면 전체 네. 판세에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실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하락, 이재명 정체, 이낙연 추격 뭐 이런 양상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후보들. 사실은 뭐 대통령은 폭넓은 그런 경험 또는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을 설득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그 경험치 또는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를 보면 최근의 여러 발언들 특히 어제 그제 주 120시간 노동 이런 언급을 보면서 예. 사람들이 그냥 논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경악 그 자체더라고요. 반응을 보니까. 예.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나 또는 새로 부상시키려고 하는 최재형 후보 이런 건 대단히 좀 자기적인 거죠. 윤석열 후보의 대체제가 이제 최재형 후보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그런 분들은 특권을 지키는 법 기술은 훤하다고 해도 세상 이치나 민생법은 모른다 하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윤석열 후보나 그런 분들이 반헌법적인 도전장을 내고 스스로 어떤 공정 상식 이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 믿음이 안 간다 후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돼가는 과정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의 시대 과제를 다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 구도가 대단히 위험하고 지루한 구도였어요. 예. 현재도 거기에 계속 돼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재미를 더해 주셨죠. 네. 그런데 예. 제가 등장을 해서 예. 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깨면서 또 경선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개혁에 대한 기대 또 저의 강한 추진력 이런 걸 보고 저는 결국은 민주개혁 시민 진영이 두텁게 결집을 해야지만 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중도층도 신뢰를 가지고 합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저의 예측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평가로 명추연대, 재미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것 같은 경우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이런? 명치연대, 재미연대는 예. 아마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미리 설정하고 편안하게 이 예. 대선을 치러내려고 했던 쪽에서 만든 저를 이제 이재명한테 갖다 붙여서 만든 구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오히려 예. 네, 제가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저의 개혁은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불공평과 불평등에 대해서
일찌감치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2017년부터 예. 지대 개혁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예. 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지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지대라는 게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특권을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고 예. 그걸 합리적으로 균형을 찾아주는 시스템 개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21세기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늘 강조를 해왔어요. 네, 지난번에 예비경선에서 지대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네. 부족해서요. 네. 그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지대개혁이다. 네. 우선 그 부동산에 가장 그 불공정을 많이 느끼고 예.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해도 그 부동산으로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예. 뭐 예를 들면 평균 전세가가 4억이라고 하면 그게 또 6억으로 올라서 2억을 이 재난 장기화로 힘든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 부채를 끼고 살고 있고 또 그 전세를 또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다 직면해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올라섰지만 이 국민은 이렇게 삶이 강팍한데 예. 이 근본 원인이 불로소득이 연 한 400조 정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예. 네,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합리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을 제대로 공정하게만 쓸 수 있다면 그래서 합리적 과세, 공정과세를 통해서 그렇게 거두어들인 불로소득을 복지를 확충하고 저는 더블 복지를 말씀드렸고요. 복지를 확충해내면서 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를 더 확충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미래로 가는 길을 제가 열겠다 이렇게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 120시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주 120시간 노동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국민들이 강팍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어제 SNS 댓글을 보니까 윤 총장께서 120시간을 공부하고 그랬으면 그런 세상 이치를 모르는 헛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너무 삶을 모른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예.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 하루 24시간 일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 120시간을 할 수 있어.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 해명을 했는데 그게 탄력 근무 같은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52시간으로 자를 게 아니고 더 일하게 해서 그걸 좀 범위를 넓혀서 통산 52시간이나 이렇게 되게 해주라는 어떤 유연 근로를 얘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유연 근로, 탄력 근로는 이미 그렇게 법 제도를 개정해서 다 통과를 시켜놓은 거죠. 유연 근로 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뭐 일자리가 그 52시간 주 52시간 제도 아래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했는데 중소사업장에는 아직 그 법 시행이 시행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지도 않는데 일자리가 안 늘었다라고 타박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였으면서 일부러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그런 것만 궁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실체는 모르고 있으면서 하는 거죠. 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게 아니냐.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요. 청문회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타파가 새로운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과의 인터뷰 육성을 직접 공개했는데 그게 2012년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한 말과 똑같아요. 이남석이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게 윤석열이다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관련된 사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를 취급하는 검사로서 직무 취급자는 그 관계인에게 사건 소개를 금지시켜놨거든요. 변호사법에서. 네, 그래서 수사 업무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는 이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당시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또 국회에서 위증도 했던 것인데요. 예. 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의 그런 답변 가지고 위증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이제 도덕적 문제가 돼버릴 것 같고요. 예. 이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 위반을 떠나서 그렇게 자꾸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은 이제까지는 가족 또는 장모는 이미 구속이 돼서 예. 윤석열 총장에게 도덕성에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예. 또 그것은 제가 두 번째 수사 지휘에 장모 사건 노 수사 지휘에 포함이 됐던 것이고, 예. 이 윤호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도 본인 비리로서 수사 지휘에 당시에 포함시켜 뒀었어요. 네, 그런데 가족 측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이나 또는 본인도 인식이 연좌죄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방어를 했었어요. 예. 물론 연좌죄도 아니지만 그런데 정작 본인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단히 부정의 강도도 센데 이렇게 뉴스타파가 인터뷰 육성까지 직접 공개를 했으니 더 이상 부인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게 네. 수사를 더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 이제 지금은 대선 후보로서 도덕성 검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본인 비리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 본인 비리가 뭐냐 하면 윤호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예. 어떤 향응 접대 또는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더 그런 제가 수사지휘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사지휘를 내렸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는 예. 사실은 수사 진도가 나가질 못했어요. 예. 네.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그것과 관련된 수사지휘를 했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아마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예. 그것은 포괄적 뇌물죄로서는 아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하신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그 가족들은 장모까지도 비법률가인데 또는 부인도 최근에 녹음을 보면 공소시효까지도 알더라고요. 그 기자한테 공소시효 지났는데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그랬죠. 부인도 얘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 기술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총장 후보 본인도 그런 거야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이제 본인의 비리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연좌제를 할 수도 없고 위험하게 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당내 민주당 경선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제 적통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적통 논란 모두가 적통이라고 해주시는 건 반갑죠. 민주당의 맏며느리로서 아들들께서 전부 적통이다 하니까 정신만 소속만 민주당 문희만 민주당 하지 말고 정신도 심장도 하는 행동도 좀 민주당 다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으니까 네 아마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적통 경쟁을 하신다 하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한번 보십시오. 그
김대중, 고 노무현 두 분 대통령, 한 분은 분단과 독재에 맞서서 전국법으로 싸워내신 김대중 대통령님, 또 반칙과 특권에 맞서서 또 전공법으로 싸워내신 노무현 대통령님이시죠. 예. 지금의 그 시대 과제는 그냥 시작도 못 해본 개혁도 있고요. 또 그 개혁 저항에 더 크게 직면해서 엎어지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대 과제는 예. 민생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 완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그 결단과 용기, 추진력, 그런 것을 국민들은, 지지층은 요구하는 것이고요. 역시 그것은 저 추미애가 이어갈 적임자이다. 이 기회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후보들 그 정책도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론 제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공정거래위 강화하고 엄중한 징벌적 배상 도입하겠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하네요. 토지 공개념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제가 이미 했거나 약 공약을 한 것을 따라서 메아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예. 징벌적 배상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법에 있는 그 징벌적 배상을 기본법의 일반 규정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상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예. 피해액의 그 5배 상당을 징벌적 그 배상액으로 하고, 상법의 상행위 편에 그 개정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입법 예고를 마쳤으나 국무회의 상정 단계에서 다른 부처에서 5배가 많다, 실제로 낮춰달라라는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상정도 안 된 채로 막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그렇게 왜 막혔는지 하는 것은 해당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당에서도 유실시키고 뒷받침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당 관련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법사위의 입법 그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장관으로서 입법 예고까지 마쳤으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대선 후보 중 한 분이 이렇게 다시 발제를 해 주신다면 당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토지 공개념은 이미 제가 아까 그런 지대 개혁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 그 3법을 신속히 국회가 입법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헌성 시비가 있었던 부분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그 법 자체가 그 위헌성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입법 기술이 좀 부족하다, 정치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지 공개념 3법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촉구를 했기 때문에 역시 또 이낙연 후보께서 따라서 주장을 해 주신다면 반가운 것이고요. 네. 지금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김경수 지사 대법 선고 오늘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께서는 사실은 두 가지 의혹이 있었죠. 하나는 컴퓨터 등을 통한 드루킹 일당들이 킹크랩을 돌려가지고 이제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 하는 업무 방해 의혹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어떤 제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대가로 그런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혹 중에 그 샌다이 총영사직 제안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무죄가 됐었던 것이고요. 이 업무 방해가 이제 남아 있는데 제가 김경수 지사의 당시 이 상황, 이 사건 초기에 이제 수사 받기 직전 상황을 보면 김경수 지사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 했어요.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 특검 자체가 상당히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여서 예. 어떤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특검이 어떤 진영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론이 없다 그러면 특검 자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유죄로 만들어가는 수사를 할 것이다. 여론 수사를 할 것이다. 여론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예.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 김 지사 본인이 너무 억울하니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진심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대선 판도에 영향을 네.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네. 좀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